4월 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내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정치권은 현장을 누비면서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죠. 다만 투표율이 높아지면 누가 더 유리할지를 놓고선 여야의 해석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으로도 들어가는데요. 그 사이 부동층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오늘 공개된 막판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류 반장,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김태년 당대표 대행이 사과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당내 내로남불의 자세도 혁파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로남불 얘기를 꺼냈군요. 박 반장, 여야는 오늘 박영선,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각각 이어갔죠. 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을 놓고 공세를 펼쳤는데요. 사과와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한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라 당직자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좋습니다. 강지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재보궐 사전투표가 벌써 내일이네요. 네, 일단 청와대하고 또 코로나 소식을 짚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 소식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비율 전체의 4분의 1을 넘겼죠.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은 1% 후반대인데 오늘부터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가! 내 나이 20살 이 여자를 만났다. 가란 말이야! 날 채워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아니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젠 제발 좀 갔으면 좋으련만 즐기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아마 기사 제목을 다는 분도 화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극도로 튼튼한 모습을 보였다. 휴대전화 스크린이나 플라스틱, 종이 지폐 등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28일 동안 생존해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도씨의 상온, 또 어두운 환경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40도씨에서는 하루 미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 그리고 매끄러운 표면에서 생존력이 더 강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추울 때 더 기승을 부린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의 서울 기온 한낮에 26도까지 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벚꽃의 목련에 꽃잎이 흐드러지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그렇다면 확진자 수도 좀 줄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실은 달랐죠.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551명, 다시 500명대 중반으로 올랐습니다. 41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최근의 국내외 코로나 발생 양상을 보면 상당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기조차 송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을 특별히 주도하는 집단이나 시설이 특정화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변이 발생과 확산도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수도권이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중대본 기준 197명, 서울시 기준 19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밖은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고요. 53명이 쏟아진 부산은 당장 내일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전격 격상했습니다. 전방위적인 감염 확산세를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단계를 격상하여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은 당장 내일 정오부터 2단계에 돌입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종교시설도 좌석수의 20% 이내에서만 예배가 가능하고요.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0인 이상 행사 원천 금지입니다. 또 병상 부족에 대비해서 내일 206개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87만 6,573명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 중에 1.69%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고요. 2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또 동네 보건소가 아니라 전국 49개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셔야 하고요. 지하철역과 접종센터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좀 마땅찮다 하는 분들은 이 지자체나 마을 이장, 통장에게 이야기해서 별도의 교통편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도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진과의 사전 상담은 필수입니다. 자, 첫날 접종을 마친 어르신의 소감도 직접 들어볼까요? 할머니 오늘 백신 접종 받으러 혼자 오셨어요? 혼자 어디 장병들은 뭐 데리고 댕겨.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차량 지원해줬어요? 아니 쓴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갔더니 트럭 나 그런 건 좀 타봐. 트럭에다 3명 싣고 오대.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 나이 진짜 나이는 88이야. 88. 맞을 때 어떠셨어요? 아이고 그거 안 갔다 아니야. 가시 찔른 것만 모르게. 조금 아파. 이거 눈곱 많지. 눈곱만큼. 지금은 어떠세요? 안 멀쩡해. 네, 주사 그까이 꺼뭐 있냐. 88살 서할머니의 접종 플렉스를 보셨는데요. 사실 서할머니는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도 있고 원체 겁도 많아서 접종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백신을 맞은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서 애들께 전염될까요? 아,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 그렇지. 엄청 많이 내가. 나 하나 잘못됐다면 큰일 나. 고혈압은 약 먹고 식전에 먹었지. 네, 다른 어르신들 중에서 접종 안 맞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 엄청 많았어. 전도 새마을도 경로당 가고 놀이터가 있거든. 거기 갔더니 맨날 주거지 찾으면서도 보통 80명, 90명인데 이거 위험하다 하나도 안 맞는데야. 한 1,000원밖에 안 돼. 그러더니 이게 좋다고 하니까 또 맞는다고 수석거려. 네,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백신 맞는 게 낫습니다. 접종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이 백신은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확인하시고요.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접종 동료를 위해서 직접 공개 접종에 나섰습니다. 원주거 네, 저희는 신화주사기. LDLC 처음 써보시는 거 아니세요? 저도 예, 이거는 처음 쓰는 건데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편하더라고요. 에어도 덜 타고. 하겠습니다. 공기 빼는 절차가 좀 네, 없어요. 확실히 에어가 덜 타고. 한쪽은 좀 부드러운 게 있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먼저 붙여줄게요. 하나도 안 아픈데요? 안 돼? 네, 정 청장의 의사 출신이죠. 질문에도 전문가 포스가 뿜뿜입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자격으로 백신을 맞은 건데요. 제가 먼저 맞아서 송구하다. 저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순서가 되면 백신을 꼭 맞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백신 수급이 좀 문제입니다. 세계 코로나19 백신 물량의 60%를 생산하는 백신 공장 인도가 최근 국내 수요가 우선이라며 자국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에선 하루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공급 일정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2분기에 도입 예정이었던 모더나 또 얀센 등의 백신의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차 유행을 겪고 있는 EU, 유럽연합도 백신 수출 제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은 세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62명, 세계 111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500명 넘긴 확진자, 안심하고 백신 접종해달라. 오랜만에 코로나 소식을 집중 발제로 제가 다뤄봤고요. 중간에 이제 인터뷰 장면에서 또 최종혁 전 반장이 잠깐 찬조 출연을 했네요. 오늘 인터뷰했던 거죠? 아까 네, 오늘. 그 송파구 이제 접종센터에 직접 네. 나가서 할머니를 만났더라고요. 네. 잘 지내죠? 최종혁 전 반장도. 그 영상을 보니까 얼굴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여요? 네, 알았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이 오는데 이 본방사수를 항상 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이제 뭐 별로 안 하시오. 유정아 반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확실한 걸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신규 확진자가 이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고요. 좀 전국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 비율이 26.4%,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습니다. 이런 다시 이제 대유행 조짐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신반장 발제에서 보셨지만 올해 연세가 88살이 된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옮기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접종하는 장면이 있었죠. 고혈압에 기저질환이 있으신데도 의료진과의 상담 후에 접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요. 총 3만 9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접종 맞는 장면 조금 전에 저희가 봤죠.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접종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조 반장,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내고 백신 접종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녀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정부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잘 마쳤다고도 했는데요. 백신 수급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량이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 29일인데요. 보건당국이 당초 들여오려던 백신이 계획보다 뒤로 밀리고 물량도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의 수출 중단, 그리고 유럽연합의 수출 제한 때문에 차질이 빚어진 건데요. 다만 오늘 정세균 총리는 당초 몇 주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 물량은 오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또 2분기 중에 총 1,440만 회분의 백신 도입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예정된 일정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청와대 관련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신임 실장이 오늘 첫 기자 상견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역시 거기서도 부동산이 화두였죠, 박 반장. 네, 이 실장이 직접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서 나왔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질문이 이어졌죠. 임대차 3법이 너무 급하게 진행돼 부작용이 큰 지역이 있다라는 질문에 이 실장은 임대차 3법은 주거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임대차 3법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어제 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사과 내용도 저희가 전했는데 온도차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호승 실장은 이 부동산 문제가, 집값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유동성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고 또 지금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는데요. 또 우리 주택 시장은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네, 이 실장의 네.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 설명이 이어지니까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직접적인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실장이 긴 한숨을 좀 내셨고요. 이 한숨을 내신 뒤에 성공이다, 실패다 이야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면서 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정세균 총리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그 이후에 사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오늘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재보선 직후에 정 총리 사퇴가 유력하고 청와대는 후임 총리를 물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총리는 여의도로 복귀한 뒤에
본격적인 차기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고요. 후임 총리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영란 전 대법관이 물망에 오른다는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명의 뭐 후보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르니까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정세균 총리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뉴스는 아닙니다. 뭐 정 총리 본인도 뭐 그동안의 행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 관련된 반응이 혹시 본인의 반응이 나온 건 없어요? 네, 그 질문을 이제 받고 이제 반응을 냈는데요.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게 고 반장이 본인도 지금 보고 있다. 왜 자기 얘기는 안 하냐라는 게 항의 문자를 또 보내서 네, 다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 정치부 회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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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네 그렇고요. 목이 메어요. 네. 거짓말을 하니까 이 목이 메잖아요. 진짜입니다. 네.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이제 정 총리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말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오늘부로 그러니까 4월 1일자로 역대 최장수 경제사령탑이 된 거죠? 네, 홍남기 부총리가 2018년 12월 11일에 취임을 했고요. 오늘까지 재임 843일째를 기록해서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842일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에 올랐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지만 여당의 힘에 빌려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보급과 글로벌 확장 기조, 제조 경기 활력 등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 반등이 예상보다 가파를 것이란 그런 전망을 밝혔습니다. 네, 홍 부총리가 재임 기록을 세웠군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홍 부총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은 많이 나오던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죠. 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확진자 다시 500명대로 안심하고 백신 접종해달라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재보궐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내로남불을 혁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너무 늦었다면서 정권 심판론에 바람이 불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데 어제까지 조사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까지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지금 류 반장 때문에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요? 여정아 식구들이 댓글에 공기인 강성규 아나운서 못지않은 예능감이다. 그래요?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유 반장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전 정치 읽었습니다. 정치 뭐요? 정치부 회의에 알았어요. 남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여정의 식구들은 좋아했지만 사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이상한 개그를 해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정치부 회의에 뼈를 묻겠다고 했어야지 신혜원이처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좀 흑역사지만 여정의 마스코트 신반장이 좋아해줬기 때문에 신반장과 함께 여정회의 뼈를 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실하게 4월 재보궐선거 소식 전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면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지역 내에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도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발열 체크, 손 소독, 비닐 장갑 착용이 의무인데요. 투표장을 벗어날 때까지 비닐 장갑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인증샷 많이들 찍으시는데 비닐 장갑 벗고 손등에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투표소 안과 밖에서 투표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증샷 자유롭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 촬영, 또 투표용지 촬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기호를 뜻하는 엄지, V 이런 인증샷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인증샷을 활용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지지운동, 낙선운동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나 비방 표현은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발열 체크를 했는데 37.5도가 넘었다면요. 투표소 내에 있는 별도 임시 기표소로 안내를 받아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분들은 생활치료센터 내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격리자는요, 외출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본투표 당일에만 또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8시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긴급 성명 발표에서인데 당 지도부가 한 줄로 서서 이렇게 90도로 고개를 숙였죠. 내로남불을 협파하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사죄가 있었죠. 하루 만에 또다시 읍소 모드로 투표를 독려한 겁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사과? 서울과 부산 시민을 얕잡아 보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정부가 솔직하게 대국민 상대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그저 체면치레로 이러한 실패를 자인하는 이러한 행위가 도저히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과 쇼를 한다고 한들 저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결국은 정권 심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바쁘게 하루를 보낸 여야 모두 임기 1년을 키워드로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초점은 달랐는데요. 민주당은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정권과 싸움만 하려고 해서 되겠느냐라면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 견제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와 발맞춘 지역 발전론을 제안을 하면서 부산으로 간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이런 말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소주 한잔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반드시 빠른 속도로 당신의 임기 안에 속도를 내서 엑스포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안에 끝내야 된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년 대선 정권 교체까지 언급했습니다. 4월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이 정부의 무능을 철저하게 심판을 해주시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집권을 해서. 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직격했죠. 오 후보의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남 지역에 비해서 비강남 지역의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비강남 지역의 주거 격차 줄이겠습니다. 비강남 지역의 교통 격차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하고 차이가 나서 속상해하시는 비강남 지역 자녀분들 두신 어머님들 위해서 네, 강남과 대비되는 비강남이란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대부분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의 강남과 강북 간 격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는 희한한 양반이 계십니다. 부잣집 아들은 자제분이고 가난한 집 애들은 아그들이고 그런가요? 뭔가 좀 세계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분이 서민의 아픔을 제대로 알까? 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전체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투기를 문제 삼고 있죠. 최근에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함께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린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끝나자마자 임대차 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그 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박주민 의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위선의 어떤 끝판왕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지독한 위선자들이 이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에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죠. 어제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고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 박영선 후보 36.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7.5%로 오차범위 밖에서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선거 초반이던 2월 7일에서 8일 양자 대결에선 박 후보가 오 후보에게 앞섰습니다. 한 달여 뒤인 3월 13일부터 14일 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역전을 했고요.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던 22일부터 23일엔 오 후보가 이렇게 앞섰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깜깜이 기간 오 후보의 굳히기가 될지 박 후보의 뒤집기가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 선거의 변수는 뭘까? 2030이냐 4050이냐인데요. 최근에 2030 젊은 층에서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죠. 다만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층이 아직 26.2%라고 합니다. 특히 20대의 절반인 52%, 30대의 36.9%가 부동층이라고 하는데요. 2030의 지지가 투표로 연결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4050 세대에서는 10명 중 8명이 후보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선거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했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뭐 꼭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는데 30, 40대, 특히 40대의 지지율이 높은 편인데 사전투표가 높다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사전투표를 누가 하느냐? 그중에서 네, 특히 또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층이 강한 데가 되게 40대, 50대 중반까지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는가를 보면은 되게 짐작이 가죠.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연 이틀 대국민 사과한 민주당, 국민의힘 너무 늦었다. 2030 대 4050 투표율이 변수.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영선 후보 캠프 보직을 사양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박영선 후보 캠프에 홍보 디지털 본부장 사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이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3법의 발의자인데요. 법안이 통과되기 한 달 전쯤에 정작 본인은 월세의 9%를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이제 류 반장이 소개했지만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고 본인 스스로 디지털 본부장직을 사임하겠다는 결정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지금 막 들어왔던 속보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내일부터 바로 사전투표네요, 박 반장. 여야가 오늘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 선대위 회의장인데요. 사전투표하고 일해요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투표를 하고 나서 일을 하자, 또 기호 1번을 지지해달라, 이런 중의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장입니다. 사전투표일인 내일, 2일엔 사전투표 2번에 사전투표 같은 문구가 담긴 패널을 들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이 패널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투표 당일엔 저희가 좀 바쁘겠죠? 투표 당일? 예. 4월 7일. 4월 7일. 네, 국장 4월 7일이 재보궐도 있지만 역사적인 날입니다. 뭐예요? 정치부의 7주년 되는. 아, 그러네요, 진짜. 정치부의 7주년이 어떡하지? 저 보너스 나오나요? 아니, 나오는 건 아닌데 잠깐만. 그날 그래도 저희가 선거 특집으로 해야 되는데 그날은 정치부회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10주년 때 합시다. 정치부회의 특집은. 사실 저희 5주년 때 국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했잖아요. 그때 정치부 회의를 빈다는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 선물을 줬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받고 선물을 국장 사비로 주시는 걸로. 아니, 10주년 때 합시다. 10주년 때. 10주년 때 있을 사람. 네, 전 당연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은 뭐 있을 거고. 신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봅시다. 참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선거 때 당연히 바빠요.
전 내일 그럼 미리 좀 투표를 하고 늦게 나오겠습니다. 무슨 투표? 사전 투표를? 사전 투표를 하고 어차피 저희 4월 7일 바쁘니까 못 할 거니까 저는 내일 미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좀 행사하고 좀 늦게 오겠습니다. 아니 사전 투표하는 건 좋은데 모레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내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서울에서 어디든 뭐 할 수가 있으니까 글쎄. 저는 좀 멀리 좀 갔다가 투표도 하고 이렇게 좀 돌아오려면 출근 시간이 조금. 아 그래요? 아 전부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는 근데 마음만 아직 2030이어가지고 아직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투표 네, 당일날 제가 좀 늦게 나와도 알았습니다. 토요일 날 해도 되지만 아무튼 뭐 반장들이 내일 사전 투표를 하겠다면은 내일은 좀 늦게 나와도 좋아요. 제가 일찍 나와서 좀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자, 그렇고요.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내부 여론조사상 격차가 조금 좁혀지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김어준 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요. 방송 전에 내부 여론조사를 확인하고 왔는데 이 격차가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도 했는데요. 지난번에 선거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했을 때보다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대선 가도도 전망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이 뭐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는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더군다나 저쪽 당의 후보 자체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 쪽에서 이기면은 좀 순탄하게 대선까지 가는 것이고, 그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은 맞으면 비포장도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참 그 내부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리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또 당이나 후보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29일 윤건영 의원이 내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전 대표의 대선 관련 전망이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요. 박균영 부대변인은 김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부족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양면 전술로서 대국민 쇼를 했던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산 쪽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부산에서는 지금 여야가 고발, 맞고발 뭐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 측근인 구청장이 김 후보 친형의 땅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김 후보는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속아 웃을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형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서 팔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일입니다. 그게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전형적인 마타도하고 정치 공세입니다. 속아 웃을 일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 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같은 여러 가지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박 후보의 배우자가 부산 기장군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적시한 건물 주소가 알고 보니 옆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박 후보는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굉장히 산발적이고 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옆집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미술관 부지 땅 옆집에 다른 소유에 있는 사람 집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제 집인 것처럼 해서 이 고발을 했는데 명백히 무고죠. 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고소고발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 검찰이 또 전국의 주도권을 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연 이틀 대국민 사과한 민주당, 국민의힘 너무 늦었다. 2030-4050 투표율이 변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 양측 후보 진영의 신경전도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후보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당명이 빠진 박영선 후보의 점퍼를 깎아내렸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용산 참사는 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을
중심이 돼서 전철련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 대책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불이 나서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였는데요. 앞서 보신 건 오 후보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경찰이 폭력 행위를 진압하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설명이었죠. 이 발언이 어제 오늘 선거판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이 이 발언 자체가 참사라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당장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 후보의 말이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다며 오 후보는 기억 앞에 겸손할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일갈했고요. 박 후보는 아예 오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서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기존 일정을 급히 바꿨는데요. 용산도시기억 전시관은 용산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 건립된 추모 전시관입니다. 도시개발이 불러오는 도시의 갈등을 시장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제 지역구의 가리봉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오세훈 시장한테 3번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응답도 없고 얼만큼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과 대화가 부족했고 폭정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도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죠. 오 후보는 해당 발언의 전체를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요. 그 풀 텍스트라고 그러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처음부터까지 다 방송을 하고 인용을 한다면 그런 식의 공격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발언 중에 일부만 취사 선택하지 말고 맥락을 봐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임차인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야 올바른 바람직한 행정인데 이렇게 극한 어떤 투쟁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 입장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로서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풀 텍스트를 봐달라고 해명하면서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 후보의 얼굴 표정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토론회장에서 오 후보 표정을 보니 거짓말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오늘도 박 후보는 자신의 관찰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는데요. 오 후보의 표정 변화를 면밀히 살펴봤던 모양입니다. 표정에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좀 흔들리던가요? 그런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오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박 후보가 말한 오묘한 미소, 혹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토론회 때 오 후보는 종종 옅은 미소를 띄었죠. 약간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전략인가 싶기도 했는데요. 직접 마주본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미세한 표정 변화도 읽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의 표정 공세에 맞서 1100여 년 전 인물을 소환했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궁예입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오늘 설정에 마구니가 꼈다.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사달라.
예능에서 유명한 사극 속 한 장면을 패러디한 영상인데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이게 원작입니다. 아무튼 사극에서 배우 김영철 씨가 역할을 맡아 인기를 끌었던 역사 속 인물이죠. 후고구려의 건국자 궁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으로 공포 정치를 펼쳤었죠. 국내임은 박 후보의 발언이 마치 궁예의 관심법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아니 그 21세기 시대에 지금 갑자기 궁예의 관심법을 발휘할 여력이 있으시면 저는 그 관심법을 부동산, 집이 없는 청년들, 또 일자리 없는 우리 세대의 힘든 국민 마음 읽는 데 할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이은 박 후보의 공격에 국내임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민 연설자 섭외 논란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박 후보는 어제 오전 서울 이수역과 서울대 입구역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었죠. 여기서 유세 차량에 올라 박 후보의 지지 연설한 시민회 출신이 부설에 올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올라온 이유는 모든 2030 청년들이 오세훈 후보만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거짓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청년주택 추가 공급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화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박영선 후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마이크를 잡은 20대 시민이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관악구 집중유세에서 오보를 비판한 30대 여성 박모 씨 역시 민주당 2030 청년선대위원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임은 꼼수 유세라면서 즉시 날을 세웠습니다. 당직자 신분을 감추고 일반 시민인 척 연설했다는 점을 꼬집은 건데요. 특히 진짜 일반 청년 신청이 없어서 급히 당내 인원을 섭외한 것은 아닌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속이 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가세했죠. 김 의원은 역시 거짓말계의 고인물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당 한 것뿐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측 입장도 직접 들어봤는데요. 즉석에서 유세차에 올라온 거라 연설자의 신원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섭외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유세 현장에 민주당 당명이 빠진 점퍼를 입고 나온 것도 꼬집었는데요. 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돌변했다. 레임덕이 벌써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후보가 장관 시절 문재인 보유국이라며 문 대통령을 치켜 세우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뜻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은 빨간색 입고 유세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한 표 찍겠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는데요. 박 후보 측은 후보 자체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일 후보들 일거수일투족 도마위. 네, 여야 간에 이제 오가는 말들이 정말 좀 날이 서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선거가 6일밖에 안 남았고 또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잖아요. 그런저나 아까 그 류 반장이 히트를 치니까 박 반장이 좀 성대모사를 했는데 반응이 그냥 썩 좋지는 않았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하라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너도 성대모사를 해봐라. 그런 반응이 있을 것이다.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알았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미안해요. 자, 오늘 그 유세 현장 얘기를 아까 이제 박준호 반장이 막판에 했는데 그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하던 시민이 갑자기 연설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요. 이 지지 연설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차량 유세를 진행했는데 이 유세차에 오르자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먼저 지지 연설을 듣겠다라면서 대기 중이던 강모군을 앞줄로 불렀습니다. 전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마이크를 잡은 강군이 사실 제 나이는 18살이고 2004년생이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서 저에겐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강군의 연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행됐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전용기 의원이 다급하게 이제 강군에게 다가가서 어떤 말을 건네는데요. 자, 그러자 강군이 그만하라고 한다, 이제 죄송하다라면서 마이크를 내려놨고 전 의원은 강군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많은
많은 분들의 지지 연설을 들어봐야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강군과 같은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에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은 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안 된다. 차라리 제가 가서 연설을 하겠다. 어금니를 꽉 물고 수직 정원 옹호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아까 이제 박준우 반장이 박영선 후보 측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몰랐다는 거죠. 네. 사전에 섭외된 게 아니고 즉석에서 올라온 거니까 신원까지 다 확인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어제 일반 시민이라고 나왔지만 이제 당직자 출신이어서 이제 논란이 된 그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시민 유세단을 많이 끌어모았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상황을 좀 겨냥한 그런 조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2030 시민 유세단에 참가한 청년층이 이틀 만에 200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2030 시민 참여 유세 200명도 넘기고 이제 선거 전까지 유세차에 계속 올라가도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시다라면서 함께 막차 타실 분들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이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겨냥을 해서 이런 걸 페이스북에 일부러 올린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 이제 후폭풍이 좀 있죠. 아까 이제 박준우 반장 소개했던 대로 박영선 후보가 아예 일정을 변경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정도였는데 박 후보가 오늘 상당히 날선 비판을 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강한 그런 발언을 했죠. 예, 박영선 후보는 오늘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지난 2009년 일어난 용산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사건 현장에 세워진 곳입니다.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용산 참사는 임차인의 과도한 폭력 행위가 원인이라고 한 것을 비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오세훈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이던 2009년에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참사의 본질이다라고 언급한 부분,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년 전에 그 실패한 시장에서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영세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은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을 추진했던 당시 시장으로서 현재 시장 후보로서의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그 당시 남북한 시정과 오 후보에 대한 기록이 이곳에 남아있다며 시민 목숨이 안중에도 없는 섬뜩함,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한 안일함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후보는 용산 참사의 본질은 서민의 삶과 시민의 목소리가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오 후보의 서울시와 당시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당시 용산 참사를 부른 뉴타운 재개발 광풍의 책임은 오 후보에게 있다. 거듭 비판했습니다. 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참사 망언 참으로 끔찍하다라면서 오 후보는 당시 재개발 인허가를 총괄했던 서울시장이었다.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얘기를 했다니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한 줄 논평을 냈는데요. 욕도 아깝다, 이 5자였습니다. 이 글에 밑줄만 그은 논평이었는데 민주노총 측은 용산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상황이고 논평에서 심한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욕도 아깝다라고만 썼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요. 오세훈 후보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또 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용산 참사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경위를 막론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어제 용산 참사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참사를 당하시게 된 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5분 어제 발언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을 처음부터 다 인용을 했다면 그런 식의 공격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그 참사의 측면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생략된 채 앞부분만 일부 언론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후보의 일정도 좀 알아보면요. 박영선 후보는 공약을 내놓은 게 있다고요? 네, 오늘 8번째 서울선언 서울 청년 패스 제도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의 만 19세부터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버스와 지하철을 약 4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청소년이니까 할인된 청소년 금액인데 이 19살에서 24살은 이제 대학생인데 사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박 후보는 청년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조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취업 곤란, 소득 감소, 생활비 증가 같은 삼중고를 겪는 청년 세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강북 쪽에서 유세를 벌였죠? 네, 글자 모양을 딴 유세를 벌였습니다. 기호 2번을 상징하는 이자 동선을 보였고요. 중랑구, 종로구를 시작으로 해서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순으로 돌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후보가 그동안 이 빅토리의 V, 또 원더풀의 W, 또 올웨이즈 A 이렇게 특정 단어의 첫 글자를 딴 동선 유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네, 강지영 현장 반장이 또 유세 현장에 다녀왔으니까요. 이따가 추가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야당 발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거 D-6 후보들 일거수일투족 놓고 공방 과열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몸담았던 조직이죠. 검찰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배치된다는 거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 날이 갈수록 탄탄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두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차 범위 안과 밖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눌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 대통령상도 드러났는데요. 가장 필요한 자질로 국가 운영 능력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부동산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 불안정 순위였습니다. 탁월한 국가 운영 능력으로 부동산과 경제 불안정을 해결할 적임자. 비록 지지율 1위이긴 하지만 검찰 출신인 윤 전 총장에게 물음표가 붙어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의 부상으로 넘버 3로 밀려났죠. 어떤 기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여권 주자들 가운데선 넘버 2이긴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직격했습니다. 앞으로 정치 행보가 그렇게 순탄한 긴반도 아닐 거다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4.7 재보선을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었죠. 상식과 정의 그대로 되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적 문제, 성비위 문제를 유야무야했던 그 검찰을 지휘한 그 장본인이 할 말이었을까 싶어요. 윤 전 총장의 선거 관련 발언, 검찰 안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인데요.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 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좀 생각해 행동해달라는 건데요. 이 글을 쓴 박철한 안동지청장,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줄곧 쓴소리를 해왔던 검사입니다. 아마 윤 전 총장만큼 조직을 사랑하는 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 명분, 중수청 저지였죠.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장직을 벗은 지 한 달도 안 돼 부패 완판이 정권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정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4월까지 자명하겠다고 했지만 언론을 통해 정치인 듯 정치 아닌 정치 같은 행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죠. 사적인 만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언론엔 사진까지 떡하니 보도가 됐습니다. 후배 검사들 입장에선 정치 검찰이란 딱지가 아예 주홍글씨처럼 새겨질까 봐 걱정인 겁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으로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한편을 들어서 그 선거 발언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양반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 검찰이 저런 식으로 정치적이구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화 넘버3엔 이런 명대사도 나오죠. 성경 구절에도 써 있어. 재떨이로 흥한 재떨이로 망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윤 전 총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내일 윤 전 총장이 사전투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4일 사퇴 뒤 언론 앞에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검찰 후배들의 문제 제기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저못 궁금합니다. 미얀마 군경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영상들,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찍은 기록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군경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건 아나 봅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부수는가 하면 심지어 주택가 창문이나 베란다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선 현지 국민들에게 창문을 열지 말고 베란다에도 나가지 말아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휴대폰으로 찍은 시위 영상도 지워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요 국가들이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필수 인원을 뺀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도 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선 신한은행 현지 직원이 총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총탄에 머리 부위를 맞은 겁니다. 신한은행 측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철수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내에 상당수의 교민을 철수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기나 또는 우리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의 임시정부 격이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지지하는 이들로 구성된 연방정부 대표회의가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나섰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을 목표로 과도헌법도 발표했는데요. 소수민족의 자치와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최근 군부와 전투를 벌이고 있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을 쿠데타 저항운동에 참여시키려는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진영이 반격을 위한 진영을 갖추면서 내전이 발발할 거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And there's many more bloody day coming ahead. Bloody because I'm afraid my country will go through the greatest civil war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국제사회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만 마냥 기다리고 있다간 애꿎은 수많은 목숨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패 완판에서 정권 심판으로 현직 검사 검찰 중립 훼손. 네, 검찰 내부에서 첫 실명 비판이 나왔고요.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사전 투표를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첫 공개 행보인데 상당히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 또 조 반장이 내일 좀 잘 챙겨주고요.
자, 여권 대선 주자자 가운데 한 명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을 깜짝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하루 휴가를 낸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요. 그렇게 낸 휴가를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지원에 쓴 겁니다.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중구에서 열린 김영춘 후보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멀리서 휴가까지 내고 달려오신 이재명 도지사님이라고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지사 방문이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김 후보에게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 지사가 영남권 출신인데다 부산 지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표 결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국회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때 뭐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했고요. 커피를 마시고 환담을 나눴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예 사무실을 간 건데 괜찮아요? 오늘 공직선거법 그 86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는 방문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지사가 방문한 후원회 사무소는 방문 금지 장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피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중립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묘한 여당 후보 지원을 2번이나 자행했다면서 국민을 우습게 본 행태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조 반장이 미얀마 상황을 전했는데요. 지금 내전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2일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학생들과 서울 도심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었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이번엔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특별 입국을 신청을 했습니다. 미얀마 군인들이 악의를 멈추고 미얀마인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현지에서 올리겠다는 건데요. 부처님의 머리카락에 보존된 성지인 쉐라곤 파고다에서 기도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여건이 된다면 시위 현장에서도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회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미얀마 군부에 촉구했고요. 또 국민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한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봄이 미얀마에 찾아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윤석열 전 총장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관련한 얘기는 내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패 완판에서 정권 심판으로 현직 검사, 검찰 중립 훼손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민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이 부지런히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 동작구에선 오전엔 박영선 후보가, 오후엔 오세훈 후보가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인데요. 오늘 그 현장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의 관록과 장관 재직 시절 보여준 탁월한 능력,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을 살뜰하게 챙겼던 따뜻한 마음. 여러분, 답은 박영선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는 것만이 이들의 권력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선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유세 현장을 찾은 두 후보는 서로에 대한 날선 발언을 내놓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시장이 이렇게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 시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BBK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얼렁뚱땅 거짓말하다가 선거 며칠 전에 증거물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어려운 분들을 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자들은 더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분은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각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3% 수준인데
이 또한 60%로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돌봄 시간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박영선의 서울은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뉴욕, 런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경쟁력 1위의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주택, 교통, 복지, 문화 끌어올리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미래 일자리 창출의 촉도가 되는 도시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치열한 선거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누가 돼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 오세훈이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딱. 오세훈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달아줄 거예요. 여성 장관이니까 여성 시장으로서 첫 출마 해가지고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되시면은 서민들이 살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지합니다.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오세훈 후보의 정책들이 또 과거의 서울시장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정에 집념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가져야 될 정말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데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세요? 서민과 소상민 자영업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데 중점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는 시장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대책 같은 건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여야는 막말 공방을 벌이며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보다는 어떤 개인의 이심 공격 위주로 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인상을 찌푸리는 서로 헛들지 말고 공약은 남발하지 말고 지킬 공약만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에서 공약은 고용계약서죠. 지금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은 대부분 슬로건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1년 3개월 후에는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치권에게 꼭 드리고 싶고요. 다소 혼탁해진 선거 양상에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역시나 투표뿐입니다. 마음이 가는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유세 현장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 있네요. 거리 두기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네, 실제로 가보니까 유세 현장에서 질서 유지에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지자들과 함께 구경하는 시민들, 행인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 거리 두기를 제대로 지키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하는 경우는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대신 밀접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상태고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거에까지 서로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투표 의지가 높은 걸로 조사가 됐죠, 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투표 의사를 보인 응답률이 약 95%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4%,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가 약 11%였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약 42%로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보였는데요. 참고로 재보궐선거 최고 사전 투표율은 2014년 19.4%였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 투표 참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게 유리했던 과거 사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 여론이 투표로 표출될 거라 예상하면서 높은 투표율에 긍정적인 평가를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재보궐 현장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휠체어 장애인은 정면 못 보는 버스, 대법 차별 행위입니다. 버스에 마련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 그런데 측면밖에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정면을 못 보는 구조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측면으로 있으면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크고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서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란 책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 누군가에게 장벽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버스 좌석, 비장애인의 특권이 돼서도 또 장애인의 결함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다 일어서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정치부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프닝 멘트로 한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